1997년 11월 21일 밤 10시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가 TV 앞에 앉아 발표합니다. 시급한 외환 확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자금 지원 체제를 활용하겠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은 사실상 국가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연간 8% 성장률을 자랑하던 한강의 기적, 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던 자부심, 그 모든 것이 단 몇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178만 명이 직장을 잃었고 351만 명의 국민이 결혼 반지와 금폐물을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섰습니다. 영국의 한 경제 전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됐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한국이 무너지는 동안 누가 이득을 받는가? 그 돈은 어디로 흘렀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반지를 팔아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이 낸 200조 원의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은행이 외국계 펀드에 헐값에 팔려나갔고 살아남은 재벌들은 오히려 더 커졌으며 비정규직이라는 제도가 한국 사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구조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경제 위기 때 국민은 고통받고 자본은 기회를 잡는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이 피해자가 아닌 대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위기에서 돈을 번 사람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수혜자는 외국계 헤지펀드입니다. 1999년 말 정부는 제1은행을 살리기 위해 17조 6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공적 자금을 먹고 살아난 제1은행을 미국계 사모펀드 뉴브리지 캐피탈에 단 5천억 원에 팔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17조 6천억을 넣어서 살린 은행을 5천억에 판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뉴브리지는 이 은행을 되팔면서 약 1조 1,800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칼라일이 한미은행에서 번 금액은 7천억 원. 국민이 세금으로 살려놓은 은행이 외국 자본의 수익 도구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직접 수혜자는 살아남은 대형 재벌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IMF는 재벌 해체를 구조조정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기아, 대우, 한보, 한라, 쌍용. 수많은 대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쟁자를 잃은 삼성, SK, LG, 현대는 빈 시장을 독식하며 더 큰 재벌로 성장합니다. IMF가 재벌을 해체하러 왔는데 오히려 살아남은 재벌이 더 강해졌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세 번째 직접 수혜자는 미국, 영국 금융자본입니다. IMF 구제금융의 조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시장 개방이었습니다.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 50%로 확대, 적대적 M&A 전면 허용, 외국 금융기관 인수 허용, 한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서명한 조건들입니다. 당시 미 대사관은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직후부터 IMF 데일리라는 일일 보고서를 작성해 본국에 전송했습니다. 1998년 2월 미 국무부 비밀전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IMF 처방의 효과로 1998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융자본과 금융회사들이 대거 한국에 진출하면서 좋은 이권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구제금융은 도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장 개방의 조건부 거래였을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수혜자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숨은 수혜자는 재벌 해체에 망한 오너들입니다. 한보의 정태수, 대우의 김우중, 쌍용의 김석원, 동아의 최원석. 이들은 모두 그룹이 무너지면서 패망한 경영인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2013년 한 언론사의 취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망해도 잘 사는 부자들. 해외로 도피한 이들 중 다수가 별도의 자산을 보전하거나 다른 사업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반지를 헌납하는 동안 일부 오너들은 책임없이 살아남았습니다. 두 번째 숨은 수혜자는 달러 자산 보유자입니다. 위기 직전 달러당 800원대였던 환율이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달러나 외화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은 원화 기준 자산이 2.5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서민들이 고물가, 실직, 이자 폭탄으로 벼랑 끝에 몰리는 동안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조용히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경제 위기는 언제나 불평등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 숨은 수혜자는 비정규직 제도를 반긴 기업들입니다.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이라는 명분 아래 미국식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가 한국에 자리를 잡습니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된 거예요. 2025년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약 40%에 달합니다. IMF가 지나간 자리에 28년 동안 비정규직이 자라났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피해자는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피해자는 금반지를 헌납한 351만 국민이었습니다. 1998년 초 전국의 은행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들이 결혼반지를, 아버지들이 금시계를, 학생들이 금메달을 들고 나왔습니다. 351만 명이 참여해 227톤, 18억 달러어치의 금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논란 불가사의한 한국인의 단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이, 공적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 우리는 오늘 살펴봤습니다. 정작 금을 낸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비정규직, 양극화, 그리고 줄어든 복지. 두 번째 피해자는 178만 실직자와 그 가족이었습니다. 1998년 실업자 최대치 178만 명. 하지만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 직장을 잃으면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당시 한국은 제대로 된 실업급여 제도도 복지 안전망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지금의 40에서 60대 바로 여러분입니다. IMF 당시 20대, 40대였던 분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그때 비정규직이 된 분들이 지금도 불안한 고용 상태에 있고, 그때 자산 형성 기회를 잃은 분들이 지금도 노후 준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IMF는 끝났지만 IMF의 구조는 아직 우리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IMF 이후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 지금도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1997년 한국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2026년의 불확실성.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첫째, 위기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부에서 터진 구조적 문제입니다. 1997년도 동남아 위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 부채 비율 500%와 관치금융이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둘째, 위기가 오면 고통은 국민이, 기회는 자본이 가져갑니다. 국민이 긴축하고 세금을 내는 동안 외국 자본은 헐값에 자산을 사들입니다. 셋째, 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약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연봉제. 모두 IMF 처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2026년 이 패턴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25%, 고환율, 경기 침체 우려, 기업 구조조정 신호들. 지금 한국이 마주한 상황에서 1997년의 교훈이 다시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외환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 1997년 40억 달러에 비하면 100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환보유액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 때 누가 고통받고 누가 기회를 얻는가, 이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IMF의 경험이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첫째, 부채 비율을 항상 점검하세요. 1997년 한국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은 500%였습니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위기 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빚. 지금 당신의 부채 비율은 얼마인가요? 경제 불안 신호가 보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부채를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달러 등 외화 자산을 일부 보유하세요. 1997년 위기 때 달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자산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원화 가치는 폭락합니다. 전 자산의 10에서 20%를 달러 예금이나 달러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셋째, 고용 불안 시대, 기술과 자격이 곧 생존 자산입니다. IMF 이후 평생 직장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평생 직업의 시대입니다. 회사에 의존하는 단일 소득이 아닌 자신만의 기술, 전문성을 쌓는 것이 위기 생존력입니다. 특히 40에서 60대라면 은퇴 후에도 활용 가능한 역량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넷째, 위기 때 자산을 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두세요. 1997년 위기 때 헐값에 나온 부동산과 주식을 현금으로 산 사람들은 이후 10년 동안 가장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재앙이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입니다. 평상시에 위기 자금 즉 현금성 자산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국민이 고통받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는가를 항상 질문하세요. 이것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위기가 오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공평하게 분배되는지, 누군가는 그 위기로 이득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질문을 멈추지 마세요.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첫째, 국민이 금반지를 팔아살린 은행이 왜 외국 자본의 헐값으로 팔렸을까요? 공적자금의 사용과 결과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감시하고 있나요? 둘째, IMF가 요구한 구조조정이 왜 28년이 지난 지금도 비정규직 40%라는 형태로 남아있을까요? 그 처방이 진짜 한국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셋째, 다음 경제 위기가 오면 나는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대비자일까요? 구조를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항상 당하는 쪽이 됩니다. 물론 역사 해석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IMF 처방이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 체질을 강화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위기에서도 고통의 분배와 이익의 귀착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 올빼미의 눈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다른 관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올빼미의 눈이었습니다.